파리의 한 대학 강의실, 정원이 꽉 찼습니다. 대기자 명단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 강좌인지 아십니까? 자국어 수호의 법률까지 동원하는 나라 프랑스입니다. 영어조차 실용 필요가 입증된 뒤에야 허용한 사회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아시아 언어를 선택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강 신청 데이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분반이 생겼고 재등록이 반복됐습니다. 유행이면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언어 보수주의의 심장부에서 한국어가 재평가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의 한 공립고등교육기관에서 언어교육 정책을 연구해 온 분석가입니다. 제 직업은 숫자를 읽는 일입니다. 수강생 증감률, 이수 완료율, 재등록 비율,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언어의 생존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국어 교육이 확장되는 경로는 하나라고. 필요가 먼저입니다. 실용이 먼저입니다. 감정이나 유행은 데이터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언어에 관한 한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법률로 지킵니다. 공공기관 문서, 방송, 광고, 프랑스어 사용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외국어 단어가 공식 문서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이 기조는 수십 년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같은 구조입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프랑스어가 중심입니다. 외국어는 영어가 사실상 유일한 의무 외국어였고 그마저도 국제 실무학술 접근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에 확장된 것입니다. 감정이나 문화 선호로 외국어가 교육 제도 안에 자리를 잡은 사례는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스페인어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랍어는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연결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경제 규모가 먼저였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 관한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계 오류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는 지리적 인접성이 없습니다. 오랜 이민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산업 의존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변수 중 어느 하나도 한국어 수강생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파리 소재 몇몇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의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특정 학기에 이상치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저는 이 시점에서 연구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구조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프랑스는 외부의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 안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 안에서. 제가 언어교육을 연구하며 가장 오래 붙들어 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외국어는 교육제도 안에서 살아남는가? 저는 그 답이 필요, 경제, 인구 구조 세 가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 세 가지 모두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안했습니다. 제 분석 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틀이 흔들린 게 아니라 제가 변수 하나를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콘텐츠. 자발적으로 소비된 콘텐츠가 언어학습 동기로 전환되는 경로. 저는 그걸 측정 가능한 변수로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변수가 프랑스 학생들의 선택에서 먼저 포착됐습니다. 강의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원이 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닐 수 있다. 그 생각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제 오랜 확신 몇 가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파리의 봄은 매년 비슷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해 수강 신청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어 강좌 앞에 줄이 섰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를 법으로 지키는 그 나라에서. 저는 그 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내가 아직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국어가 확장되는 방식은 어떤 구조로 작동해왔는가. 그것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한국어 수강생 증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외국어 교육은 철저하게 필요 중심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언어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거나, 진학에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사회와의 접점이 있거나, 그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과하지 못한 언어는 선택, 과목 목록에 올라 있어도 실제로는 수강생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데이터를 보며 확인한 패턴입니다. 영어는 예외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영어가 교육 제도 안에 이만큼 자리 잡은 것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감정적 선호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업무, 국제학술지, 다국적 기업 채용, 채용 영역에서 영어가 먼저 필수가 됐고 그 다음에 교육 수요가 따라왔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는 다릅니다. 스페인과의 국경, 그리고 남미와의 역사적 연결. 프랑스 남부 지역 학생들에게 스페인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언어입니다. 수강생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가정이 많고 그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접점이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중국어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논리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 중국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 비즈니스 필요가 먼저 언급됐고 그 다음에 교육 수요가 형성됐습니다. 프랑스 주요 대학들이 중국어 강좌를 확대한 것도 그 흐름 위에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어떤 경로로 온 것인가? 저는 수강생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가? 전공은 무엇인가? 수강 전 언어 이력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특정 전공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부 학생도 있고 경영학부 학생도 있고 이공계 학생도 있었습니다. 언어 전공자가 관심을 갖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다음 단계였습니다. 저는 수강생 몇 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터뷰라고 부르기엔 비공식적인 대화였지만 그 대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음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자주 듣는데 가사를 그냥 흘려듣기 쉬웠다고 했습니다. 번역본보다 원문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언어학습의 동기로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수강 후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영상을 먼저 말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으로 봤는데 자막이 놓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어 표현.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문장 구조 자체에 반영되는데 그걸 자막이 다 옮기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언어학에 관심이 있었고 한국어의 경어 체계가 학문적으로도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달랐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었고 한국계 기업의 유럽법인에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이력서에서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동기였습니다. 실용, 필요, 경제적 이유. 그런데 세 학생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좌를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콘텐츠를 먼저 접했고 그 다음에 언어로 왔습니다. 저는 이 순서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교육 수요 형성 방식과 반대였습니다. 보통은 필요가 먼저이고 콘텐츠 접근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콘텐츠 접근이 먼저였고 그것이 학습 필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과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달라서 생긴 결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유행 기반 언어 학습은 콘텐츠 소비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등록률이 유지됐습니다.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습 자체가 자기 동기를 가지게 된 건지 저는 그 지점을 더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 교육 지형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정책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강 신청 데이터 안에서 조용히 한 학기씩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이상치로 처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분석 틀 밖에서 와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침묵 속에서 선택합니다. 구호 없이, 선언 없이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버튼이 반복해서 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생에 의해, 다른 학기에, 계속해서. 저는 그 반복 안에서 무언가가 고착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행이 고착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내재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데이터로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강의실 불이 켜지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강의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오래된 전제를 내려놓으면서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믿죠. 그래서 이 변화를 처음 봤을 때도 숫자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분반이 생겼죠. 대기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붙든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재등록률이었죠. 언어 강좌에서 재등록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행으로 들어온 학생은 한 학기 후에 빠집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학습은 난이도 앞에서 멈추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강좌는 달랐습니다. 들어온 학생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요.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보내준 숫자도 같았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죠. 그때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늘었는가가 아니라 왜 남아있는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수강생 이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수강한 학생이 다음 학기에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비율,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비율, 이 수치들이 다른 선택 외국어들과 어떻게 다른가. 비교 대상으로 일본어를 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역사가 깁니다. 일찍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 문화와 함께 수요가 형성됐죠. 그래서 콘텐츠 기반 언어 학습에 선례가 있는 언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입문 수강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죠. 입문에서 많이 들어오지만 이탈도 그만큼 빠릅니다.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입문 수강생 규모는 일본어보다 작았지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완만하게 들어오고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였죠. 저는 이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 콘텐츠 소비에서 시작한 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속률에서 차이가 나는가? 언어 자체의 난이도 문제인가? 아니면 콘텐츠 소비 방식의 차이인가? 저는 학생들과 다시 대화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노래 때문에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언어 자체가 재미있어졌어요. 글자 구조가 논리적이에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 자막을 안 봐도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했던 학생은 말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같이 생겼어요. 언어만 배운 게 아니에요. 세 학생의 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처음 동기와 지금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콘텐츠였지만 지속의 이유는 콘텐츠 너머에 있었습니다. 언어 자체가 흥미로워졌거나 실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경험이 생겼거나 실용적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동기가 전환된 학생들이 재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학생은 빠졌죠. 그 전환이 일어나는 비율이 한국어 강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에서 이 전환이 잘 일어나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언어교육 분석가로서 이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수강생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왜 학습 지속률이 높은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였죠. 몇 가지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첫째, 한국어는 표기체계 습득이 비교적 빠릅니다. 한글은 자모 조합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서 원리를 이해하면 수십 개의 기호만으로 대부분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죠. 입문 단계에서 읽을 수 있다는 성취감이 비교적 일찍 옵니다. 이 성취감이 학습 지속의 심리적 동력이 된다는 건 언어교육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둘째, 콘텐츠 접근성이 높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영상, 음악, 게임. 이 콘텐츠들이 학습 언어를 실제 맥락에서 반복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 외에도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셋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파리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자생적인 학습 모임이 생겼습니다. 수업 밖에서 언어를 쓰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 비공식 네트워크가 학습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재등록률이 유지됐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정리하면서 오래된 확신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필요가 먼저라는 원칙. 그런데 이 사례에서 필요는 나중에 왔습니다. 콘텐츠가 먼저 들어왔고 언어가 흥미로워졌고 그 다음에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필요는 취업일 수도 있고 이해의 욕구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통일 수도 있었죠. 필요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필요가 프랑스 학생들을 한국어 강좌에 계속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의무로 앉아있지 않다. 선택으로 앉아있다. 그것도 반복된 선택으로. 프랑스에서 반복된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나라 학생들은 실용성 없는 것에 오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저는 파리 안에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데이터를 확장했습니다. 파리 외 지역으로.
그리고 프랑스 밖으로.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건 파리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반에서 비슷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었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각국의 언어 교육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규모는 달랐습니다. 속도도 달랐죠. 그런데 방향은 같았습니다. 한국어 강좌 수요가 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학 내 정규 강좌에서요. 저는 이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나라의 특수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다릅니다. 그건 특수성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공통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 공통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한국어 강좌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십수년 전부터 개설했죠. 그런데 수강생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각국에서 비슷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수년 안에 수렴했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언어교육 바깥으로 가져갔습니다. 문화 소비 데이터를 봤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한국 콘텐츠 서비스 확장 시점. 음악 스트리밍에서 한국 음악의 유럽 내 재생 횟수 변화. 유럽 주요 도시에서 열린 한국 관련 문화 행사 추이. 숫자들이 겹쳤습니다. 콘텐츠 소비가 먼저 올라갔고 언어 학습 수요가 뒤따랐습니다. 시차가 있었죠. 콘텐츠 소비 증가 이후 대략 1, 2년 안에 언어 강좌 수요가 반응했습니다. 이 시차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문화 소비가 언어 학습 수요를 선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유럽에는 다른 아시아 문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일본 콘텐츠는 오래됐습니다. 중국 콘텐츠도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어인가? 저는 새 언어의 유럽 내 학습 수요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일본어는 오래된 수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급격한 증가는 없었죠. 중국어는 경제적 논리로 수요가 형성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증가 속도가 주춤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수요가 올라갔고 그 속도가 유지됐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콘텐츠 접근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유럽에 유통됐습니다. 자막이 빠르게 제공됐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았죠. 콘텐츠를 접하는 것 자체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장르가 다양했습니다. 한 장르에만 관심 있는 시청자도 한국 콘텐츠와 접점이 생길 수 있었죠. 진입 경로가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정리하면서 유럽 언어교육 담당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수강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학생들이 이미 한국어 단어를 몇 개 알고 옵니다. 수업 전에 혼자 뭔가를 찾아본 거죠. 네덜란드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좌를 개설하기 전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먼저 왔고 강좌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요가 먼저 왔습니다. 강좌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통 교육기관이 언어 강좌를 개설하는 건 교육 전략이나 정책 판단에 따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학생 수요가 먼저 쌓이고 그 압력에 기관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강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언어 교육은 의무가 됩니다. 아래에서 올라간 언어 교육은 선택이 됩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진 강좌에는 동기가 있는 학생이 옵니다. 동기가 있는 학생은 오래 남습니다. 재등록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찾아온 거죠. 저는 이 흐름을 정리하면서 스케일을 다시 봤습니다. 파리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한 관찰이 유럽 여러 도시의 언어 교육 현장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유행의 동시 발생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 소비, 언어 학습 동기 전환, 교육기관의 반응이라는 흐름이 각국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적어둔 질문이 있었죠.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 이 시점에서 저는 잠정적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콘텐츠, 접근성, 학생 주도 수요, 교육기관의 반응이 겹쳐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나라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강의실들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언 없이, 정책 없이, 수강 신청 버튼이 눌리는 것으로. 저는 그 버튼 소리를 데이터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요가 왜 생겼는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지속되는가는 아직 설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언어 자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어교육 분석가입니다. 언어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언어학적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의 학습 지속을 설명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한글부터 봤습니다. 표기 체계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문자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합니다. 일본어는 두 종류의 음절 문자와 한자를 함께 써야 하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낙오자가 많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가 있죠.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규칙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음절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입문 단계에서 원리를 익히면 읽는 것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이 지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계속하고 싶어졌다는 말이 반복됐죠. 이 성취감이 초기 학습 지속의 심리적 동력이 된다는 건 언어교육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한국어는 이 성취감이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붙든 건 표기 체계 너머였습니다. 문장 구조였죠.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 끝에 옵니다. 프랑스어와 다릅니다. 영어와도 다르죠. 처음에 학생들은 이게 어색하다고 합니다.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 의미가 완성되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문장 전체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습관이 생기죠. 듣기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언어의 사고 구조를 익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프랑스어 화자에게 낯선 방식으로 사고를 조직합니다. 이 낯설미 처음엔 장벽이지만 넘어서면 지적 흥미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학습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어 체계도 있습니다.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문장 구조 자체에 반영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존댓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맥락이 언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죠. 프랑스어에도 존대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처럼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 경어 체계를 배울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잡하다는 반응, 또 하나는 정교하다는 반응이죠. 후자의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복잡함을 정교함으로 읽기 시작한 학생들이죠. 이 전환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면 대략 입문 과정을 마치고 중급에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재등록률이 결정되는 시점과 겹쳤죠. 저는 이 관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지속률이 높은 건 단순히 콘텐츠 소비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학습 과정에서 지적 흥미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표기 체계의 논리성, 문장 구조의 낯섦, 경어 체계의 정교함. 이 세 가지가 단계별로 학습자를 붙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구조는 설계된 것입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이 문자가 특별했던 건 창제 원리가 기록돼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자음 모양인가? 왜 이런 모음 구조인가? 발음 기관의 모양과 하늘, 땅, 사람의 형상에서 자형을 가져왔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문자의 원리가 있었죠. 프랑스 학생들 중 일부는 이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문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유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느낌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느낌. 저는 이 표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언어학습에서 이 감각이 오면 지속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하게 되니까요. 저는 분석가로서 이 지점을 데이터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학습 동기의 질적 전환은 수치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죠. 그런데 그 전환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재등록률로, 이수 완료율로, 상급 과정 진학률로. 그 수치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들어온 학생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어를 하나의 현상으로 봤습니다. 설명해야 할 이상치로. 그런데 언어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현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논리적으로 설계된 문자, 관계를 내재한 문장 구조, 단계별로 흥미를 만드는 학습 경험. 이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죠. 유럽의 강의실들이 이 결과를 먼저 감지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분석이 아니라 수강 신청이,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저는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 데이터가 먼저 가리킨 방향을 나중에 따라간 셈이니까요.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한글 자음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처음 읽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진 사람의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도 왔고 다음 주에도 올 것입니다. 그게 데이터보다 먼저 보이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시선을 바꿨습니다. 언어 안을 들여다봤으니 이번엔 언어 밖을 봐야 했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는가? 언어학습이 실제 삶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추적해야 했습니다. 저는 졸업생 이력을 살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이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전부 추적할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교환학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대학으로의 교환 프로그램 지원자가 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학점 교환이 인정되는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학업의 일부로 한국을 선택한 거죠. 이 숫자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취업 시장에서 한국어를 활용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조, 전자, 뷰티, 콘텐츠 분야가 다양해졌습니다. 이 기업들의 현지 채용 공고에서 한국어 능력을 우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차별점이 되는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저는 파리 소재 한국계 기업 유럽법인의 채용 담당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건 본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통역 없이 직접 연결이 되니까 실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간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었죠. 언어는 소통 도구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맥락에서 언어는 접근권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한국 본사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줄어들죠. 이건 효율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입니다. 채용 시장에서 이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유럽 내 한국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그 콘텐츠를 현지에서 다루는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번역가, 자막 작업자, 현지화 담당자, 한국어 원문을 프랑스어나 다른 유럽 언어로 옮기는 사람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 수요가 스트리밍 플랫폼의 한국 콘텐츠 확장과 함께 실제 시장으로 형성됐습니다. 한 졸업생이 이 경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이수하고 번역 관련 공부를 추가로 한 뒤 콘텐츠 현지화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드라마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드라마를 유럽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작과 도착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직업이 됐죠.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는 보통 시장이 먼저 요구하면 교육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다른 순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소비가 먼저였고 언어 학습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콘텐츠 현지화 수요, 채용 우대, 교환 프로그램 확대. 이 요소들이 학습 이후에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반응이 다시 언어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순환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막연한 관심이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순환을 확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변화가 자기 강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없어도 스스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콘텐츠가 학습자를 만들고 학습자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다음 학습자의 동기를 만드는 구조죠.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단기적 유행과는 다릅니다. 유행은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꺼집니다. 구조는 내부에서 돌아갑니다. 저는 한국어가 유럽에서 후자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물론 과장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유럽에서 영어나 스페인어 수준의 수요를 가진 언어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구조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유럽에서 문화 언어로 시작해 실용 언어로 전환 중이다. 이 전환이 완료되면 수요는 안정적 기반 위에 놓인다. 그 전환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가를 지금 당장 수치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보입니다. 채용 시장, 콘텐츠 산업, 교환 프로그램. 세 개의 실용 영역에서 한국어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었죠. 파리의 한 카페에서 프랑스 학생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중급 끝나고 뭐 할 거야? 다른 한 명이 답했죠. 교환학생 신청하려고.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그 단어가 파리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목적지로, 계획으로, 선택으로.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 현장이 먼저입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고. 저는 그날 연구 노트를 닫으면서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있는 이 변화는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게 좋은 신호였습니다. 현상이 분석보다 앞서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국어는 필요로 움직인다. 감정이나 문화 선호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 전제를 저는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는. 그런데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한국어 앞에서 드러났죠. 저는 이 시점에서 동료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언어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관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답장이 왔습니다. 빠르게. 나도 같은 걸 보고 있어. 브뤼셀에서도 한국어 강좌 대기자가 생겼어.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태도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제 전제를 다시 썼습니다. 필요가 언어 선택을 결정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필요만이 아닙니다. 이해의 필요, 소통의 필요, 정체성의 필요. 이 필요들도 언어 선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들은 콘텐츠 소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수정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틀에서 변수 하나를 추가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변수가 이전 분석에서 놓쳐온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죠.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수정된 틀로.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음악과 드라마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소비되기 시작한 이후 포르투갈어 학습 수요가 특정 연령대에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걸 특이 사례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보니 같은 구조였죠. 콘텐츠가 언어학습의 진입 경로가 된다는 패턴은 한국어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그 규모와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포착됐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어에서 이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 콘텐츠의 밀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장르가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가 독립적으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음악만 소비하는 사람, 드라마만 보는 사람, 영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 진입 경로가 달랐지만 한국어라는 공통 언어로 수렴됐습니다. 일본 콘텐츠도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 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은 특정 취향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더 넓게 퍼졌습니다. 특정 취향 없이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많았죠. 이 넓이가 진입 인구를 키웠고 그 인구 일부가 언어학습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감정 하나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제 전제가 좁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늦게 알았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오래 봐온 사람이 데이터가 먼저 가리킨 방향을 나중에서야 따라갔다는 것.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에게 틀린 전제를 발견하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수정의 기회죠. 그리고 수정된 틀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프랑스 언어교육 정책을 오래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의 운명은 제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학생이 그 방향을 따른다고. 그런데 한국어 사례는 다른 순서를 보여줬습니다. 학생이 먼저 움직였고 제도가 따라갔습니다. 강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요가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전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언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어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인 건 정책이 아니라 콘텐츠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소비한 콘텐츠가 언어학습 의지를 만들었고 그 의지가 모여 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파리의 한 대학 언어 담당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어 강좌를 이렇게 늘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수요가 오니까 강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변화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끌어낸 건 학생들의 선택이었죠. 저는 이 담당자와 대화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언어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들 사이에 한국어가 있었죠.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신호였습니다. 특별 취급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는 신호.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가 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 안내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이상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 가능한 구조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한국어는 논리적인 자리에 있었죠. 오만했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소란 없이. 그런데 분명하게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답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완성된 변화가 아닙니다. 방향이 잡힌 변화입니다. 방향이 잡혔다는 건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는 뜻이죠.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몇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분석가로서, 그리고 언어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힘은 언어 안에 있습니다. 한국어가 유럽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 외부의 홍보나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학습자를 붙드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문자, 관계를 내재한 문장, 단계별로 흥미를 만드는 학습 경험. 이것들이 먼저였습니다. 콘텐츠는 문을 열었고, 언어가 학습자를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은 말합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눌렀습니다. 그 반복된 선택이 데이터가 됐고, 그 데이터가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죠. 언어교육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는 재등록입니다. 그 신호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필요의 종류는 바뀝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적 필요만이 외국어 선택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좁았습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필요, 원문으로 느끼고 싶다는 필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필요, 이것들도 필요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들이 콘텐츠 소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한국어가 유럽에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접근성이 높고, 언어 자체에 학습자를 붙드는 요소가 있고, 실용적 연결이 형성되는 언어라면 비슷한 경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 경로가 지금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저는 몇 가지 흐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과 유럽 대학 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이건 언어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고 실제로 그 언어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현지화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유럽 내 유통이 줄어들 조짐이 없습니다. 이 수요가 유지되는 한번역과 현지화 분야의 한국어 인력 수요도 유지됩니다. 시용시장이 언어학습의 이유를 계속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10년 뒤에는 직업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한국어를 일상 도구로 쓰는 직업군을 형성하게 되면 한국어의 위상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직업 언어로. 그 전환이 가능한 궤도 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콘텐츠 소비 트렌드는 바뀝니다. 지금의 흐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학습은 콘텐츠 소비보다 느립니다. 콘텐츠 소비가 잠시 주춤해도 이미 학습을 시작한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면 다음 학습자의 동기가 생깁니다. 이 지연 효과가 구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치면서 처음 강의실 앞에 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정원이 찬 강의실, 대기자 명단. 저는 그때 집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그 강의실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데이터가 먼저 감지한 변화의 신호였죠. 저는 그 신호를 따라가다가 전제를 수정했고, 언어를 다시 봤고, 선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이 연구는 중요한 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습니다. 파리 카페에서 들은 두 학생의 대화입니다. 한국어 중급 끝나고 뭐 할 거야?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그 단어 하나가 파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목적지로. 저는 그 단어 안에 이 모든 변화가 압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에서 시작한 관심이 언어 학습이 되고 실제 이동의 의지가 됐습니다. 그 흐름이 한 문장 안에 있었죠. 언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말합니다. 그 학생은 서울이라는 단어로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 파리에서. 저는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나온 짧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안에 구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유럽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정책이 아니라 선택이, 선언이 아니라 재등록이, 그리고 그 재등록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